네, 안녕하세요. 송기술사입니다. 토픽별 산림기술사 기출문제 해설 제3편 산림경영 및 정책. 이번 시간은 5강 2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46번 산림휴양관리 이론입니다. 114회 4교시에서 산림휴양관리와 관련된 이론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휴양 수용력 캐리어닝 캐파시티 CC를 먼저 살펴보면 수용력 개념의 발전으로 수용력은 방목지에서 방목하는 가축수의 개념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한 공간이 훼손 없이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환경설계에 적용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산림휴양지의 경우처럼 생태적 수용력과 심리적 또는 사회적 수용력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휴양수용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휴양수용력과 관리 목표를 살펴보면 휴양수용력은 기본적으로 휴양지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데 기본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용력을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규정상 근거를 제공하거나 휴양 이용에 따른 영향을 조절하고 휴양 경험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은 이용과 보존의 조화를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과 보존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인데 이 양자의 조화를 추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국립공이라는 휴양자원을 휴양 수용력 개념에서 관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이용을 추구하면 공원이라는 휴양자원은 고갈될 것이고 극단적인 보존을 추구하면 이용은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휴양 수용력 내에서 공원 관리는 공원 자원의 훼손을 방지하여 자원 보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용과 보존은 양립하는 용어이지만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즉 공원의 자연이 훼손되면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공원 이용이라는 이용 경험의 질이 떨어져 이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공원이라는 자원의 보존은 이용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인자이므로 이용과 보존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양 수용력의 구분을 살펴보면 휴양 수용력은 앞에 정의에서 보듯이 생물적 요소, 물리적 요소, 사회적 요소에 영향을 받고 이들 요소는 바로 제각각 생물적 수용력, 물리적 수용력, 사회적 수용력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인 시설 수용력을 넣어서 4가지 수용력으로 표와 같이 분류하기도 합니다. 표는 휴양 수용력의 종류와 내용을 나타낸 표로 먼저 생물적 수용력은 장소가 가지고 있는 생물 또는 생태 요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이고 물리적 수용력은 한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용자 수로 표현되는 단위 면적당 사람의 수나 밀도입니다. 사회적 수용력은 심리적 수용력이라고도 하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휴양지에서 타인의 존재를 심리적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입니다. 시설 수용력은 각각의 시설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이용자 수를 말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생물적 수용력과 물리적 수용력을 통합하여 생태적 수용력으로 하기도 하여 크게 생태적 수용력과 사회적 수용력의 2가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휴양 수용력은 자원과 이용자라는 인자가 중심이 되므로 자원에 기반한 생태적 수용력과 이용자에 기반한 사회적 수용력으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생태적 수용력은 물리적, 생물 물리적, 환경적 수용력이라고도 합니다. 피그램과 제킨스에 의하면 생태적 수용력은 이용자의 수와 활동 측면에서 한 장소나 생태계가 갖고 있는 생태적 가치가 허용할 수 없거나 회복할 수 없게 저하되기 이전에 제공할 수 있는 최대 이용 수준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허용할 수 없다거나 회복할 수 없게 저하되었다고 하는 판단 기준의 주관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각각의 휴양장소가 갖는 장소적 특성으로 하나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회적 수용력은
지각 수용력, 심리적 수용력, 형태적 수용력이라고도 합니다. 사회적 수용력은 주로 타인에 대한 존재 또는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혼잡함 또는 고독감, 장소에 대한 즐거움과 평가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국 지방위원회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수용력은 휴양 활동자의 관점에서 볼 때 휴양 활동가, 휴양 이용자 수 측면에서 휴양 경험의 질이 저하되기 이전에 휴양 이용자의 최대 수준을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수용력에는 타인에 대한 민감도, 참을성의 정도 등과 같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부분들이 사람들의 심리적 측면과 형태적 측면에 연계되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음 허용 가능한 변화의 한계 모델 리미트 어셋테이블 체인지 LAC를 보면 허용 가능한 변화의 한계 LAC의 개념을 살펴보면 수용력의 생성 배경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산림휴양 관리자의 기본적이고도 전통적인 임무 가운데 하나는 자원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이용 수준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수용력을 현실에 적용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은 앞에서도 살펴보았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허용 가능한 변화 한계 LAC 개념이 제안되었습니다. 휴양 수용력과 허용 가능한 변화의 한계 모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산림휴양 지역의 관리론 중 하나인 허용 가능한 변화의 한계 모델은 자연환경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변화는 이용과 양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휴양 수용력 모델이 이용의 양과 수준에 관심을 두었다면 허용 가능한 변화의 한계 모델은 관리될 휴양지역이 이용에 의한 어떤 상태의 변화를 얼마만큼 허용할 것인가에 관점을 둔 것입니다. 허용 가능한 변화의 한계 모델에서는 자연적인 변화와 사회적인 변화가 동시에 고려되며 수용력 개념에서 중심이 되었던 얼마만큼의 이용이 적절한 수준인가란 관점이 얼마만큼의 변화가 적절한 수준인가란 관점으로 이동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허용 가능한 변화 한계 LAC와 수용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수용력은 자연의 훼손과 이용 경험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수를 제한합니다. LAC는 바람직한 미래의 자원과 사회적 조건들을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하여 유지합니다. LAC는 흔적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용력은 추적을 가끔 합니다. LAC는 수용력을 시행하는 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허용 가능한 변화 한계 LAC가 갖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장점으로 대중 참여를 모든 단계에 도입합니다. 바람직한 미래 조건들을 명확하게 하고 적절한 지표와 표준을 선정합니다. 관리 행위는 특정한 문제를 설명해주고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대중들은 관리의 파트너입니다. 단점으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2년에서 4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관련된 다른 계획들과 맞춰져야 하고 명확하게 하도록 강제합니다. 이용에 대한 최적의 지표는 알 수 없습니다. 표준을 설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재방문을 해야 하고 세세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휴양기회 분포 모델입니다. 휴양기회 분포역이라고도 하고 Recreation Opportunity Spectrum 해가지고 ROS로 합니다. 휴양기회 분포 모델의 개념을 살펴보면 자원, 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산림휴양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이 다양한 특성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입니다. 휴양기회 분포 ROS 모델은 휴양지의 제공에 있어서 이러한 자연의 다양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휴양 설계 및 관리 모델입니다. 다시 말해 휴양기회 분포 모델은 이용객의 다양한 휴양활동, 그리고 다양한 자원의 성격, 그리고 휴양 경험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휴양기회 분포 모델의 공간적 구분과 지도와 결정 요인을 살펴보면 휴양기회 분포 모델은 원격성, 자연성, 사회적 경험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양 활동과 배경 환경이 결합되어 휴양 경험을 구성한다고 전제하여 활동과 배경의 결합으로 제시되는
다양한 기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휴양기회 분포 모델의 공간적 구분과 지도와 매핑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물리적 배경, 사회적 배경, 관리적 배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 배경은 원격성, 사람의 존재와 공간의 규모, 사회적 배경은 이용자 밀도, 관리적 배경은 휴양 장소의 관리 조직, 관리의 인지성입니다. 휴양기회 분포 모델의 특성을 보면 먼저 휴양기회 분포 모델의 기본적 특성은 산림휴양 자원의 원시적인 것에서부터 도시적인 것까지의 상태의 특성과 배열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설계 및 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이용 경험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이용 만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미국 산림청이 제시한 휴양기회 분포의 구분은 원시지역,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준원시지역,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준원시지역, 도로가 있는 자연지역, 농촌지역, 도시지역의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구분은 자연과 제공되는 휴양활동, 그리고 기대되는 휴양 경험의 기회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이 구분은 기본적인 가정은 각기 다른 구분에 속해 있는 지역은 각기 다른 휴양 경험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휴양기회 분포 모델은 단순히 토지의 구분 시스템이 아니고 지역 환경의 성격과 휴양 활동 그리고 경험까지 연결된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한 휴양객이 고적감이란 사람을 만나거나 볼 수가 없어서 외롭고 쓸쓸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적감이 가미된 야영 활동을 원한다면 좀 더 원시적인 지역을 선택할 것이고 사회적 교류 및 접촉을 원하면 보다 도시적인 상태의 휴양지역을 선택할 것입니다. 표는 휴양기회 분포의 6가지 기회분포 영역입니다. 먼저 원시지역은 고적감을 느끼고 자연과의 일부가 된 느낌, 그리고 위험과 도전의 기회가 큼, 그리고 고도의 기술이 요구됩니다. 물리적, 사회적, 관리적 특성을 보면 비교적 큰 규모의 변형되지 않는 자연환경을 가지고 이용 집중이 적고 규제 관리가 적으며 필수적인 도구와 장비만 사용합니다. 편의시설은 존재하지 않고 다른 이용객과 조화할 기회가 낮습니다. 기괴하던 장비의 사용이 금지되기도 합니다. 다음,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준원시 지역은 어느 정도의 고적감을 느끼면서 자연과 교감이 높습니다. 적당한 수준의 위험과 도전의 기회도 있습니다. 특성으로는 변형되지 않는 자연적 환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용에 집중이 적으나 종종 다른 지역의 이용이 감지됩니다.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되고 자연 또는 이용객 보호를 위해 시설이 제공됩니다. 기계단 장비의 사용이 금지되기도 합니다. 다음 기회 분류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준원시 지역입니다. 어느 정도의 고적감을 느낄 수 있고 자연과 교감이 높으며 적당한 수준의 위험과 도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특성으로는 변형되지 않은 자연적 환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이용에 집중이 적으나 종종 다른 지역의 이용이 감지됩니다.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되며 자연 또는 이용객 보호를 위한 시설이 제공됩니다. 기계에 대한 장비의 사용이 또 허용됩니다. 다음 자연지역은 다른 사람의 이용이 적당히 감지되면서 이용과 도전의 기회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특성으로는 자연의 변형과 개발이 눈에 띌 정도이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룹니다. 다른 이용객과 조화할 기회가 중간 정도입니다. 규제와 규율이 적용되며 적당한 편의시설이 제공됩니다. 다음 휴양기회 분포는 농촌지역입니다. 동반객 또는 다른 이용객과의 사회적 교류가 빈번하고 위험과 도전의 기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성으로는 자연환경의 변형이 눈에 띄고 다른 사람의 시야나 소리가 가까이 있습니다. 이용에 집중이 적당히 높고 특별한 활동을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위한 도로나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도시지역은 동반객 또는 다른 이용객과의 교류가 자연과의 교감보다 더 중요합니다. 위험과 도전의 기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성으로는 뒷배경은 자연적이지만 개발된 도시형의 환경이 지역을 구성합니다. 인위적인 식생이 형성되고 포장이나 인위적 방법에 의해
토양 담합을 방지합니다. 대규모의 이용이 줄을 이루며 전기시설과 수제식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규제와 규율의 적용이 심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과학개론 317페이지와 고등학교 산림휴양 7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47번 휴양수용력입니다. 137의 3교시에서 산림휴양지의 수용력을 구분하고 수용력 결정 시의 고려인자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휴양수용력의 개념을 살펴보면 수용력, 캐리닝 캐파시티란 원래 방목학에서 나온 개념으로 일정한 범위의 지역이 수용할 수 있는 동물의 개체수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인구의 증가, 여가 시간의 확대, 소득의 증대, 그리고 교통과 접근성의 용이 등의 요인에 의해 산림휴양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연이 한정된 자원의 과다 이용에 관한 우려가 대두되면서 이 수용력의 개념이 산림휴양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휴양자원의 질을 훼손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설정하는 것이 관리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수용력 개념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수용력은 통상 숫자로 표시합니다. 즉 어느 시간을 또는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이용객이 또는 이용객 집단이 방문하는가 하는 이용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수용력의 결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 휴양지역 내에서 방문객들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이동하고 또 분산됩니다. 뿐만 아니라 휴양의 활동에 있어서도 각기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은 자원에 각기 다른 정도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느 이용 수준을 정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밖에 수용력의 개념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예를 들면 이용객 각자는 각기 다른 휴양 경험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각의 경험은 각각의 수용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휴양지역에서 한 이용객이 원하는 경험은 고적감이고 또 다른 이용객의 기대 경험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면 관리자는 그 수용력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 수용력은 산림휴양 관리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오해는 각 지역은 고유의 수용력을 갖고 있으며 연구나 관찰을 통해 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휴양지역의 설계나 관리 지침에 있어서 최대 이용객의 수를 설정케 하고 그 이하의 이용은 휴양자원의 질이나 이용객의 휴양 만족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는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휴양지역의 수용력은 단순하게 하나의 숫자로 표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수용력이란 기술적인 산물이 아니며 오히려 가치 판단의 산물로 보아야 합니다. 수용력을 가치 판단의 산물로 보는 관점은 그 지역의 최적 이용 수준 목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생물학적, 물리적 영향의 고려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까지도 포함합니다. 또한 휴양자원 제공기관의 정책, 관리자의 가치, 그리고 이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과정이 어우러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지역의 수용료는 얼마인가에 대한 직설적인 해답은 없습니다. 그 답은 결국 이용객에게 어떤 조건과 질의 휴양자원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목적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휴양 수용력은 산림휴양 관리의 기본적인 자원 및 예산의 한정 범위 내에서 이용객에게 최대의 휴양 만족을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휴양 수용력은 어떤 휴양지역에서 특정한 시간의 자원의 훼손 또는 이용 경험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이용이어야 하며 다면적인 개념이며 관리자가 예산 및 자원의 제한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휴양 수용력의 구분을 살펴보면 휴양 수용력은 앞에 정의에서 보듯이 생물적 요소, 물리적 요소, 사회적 요소의 영향을 받고 이들 요소는 각각 바로 제각각 생물적 수용력, 물리적 수용력, 사회적 수용력으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물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인 시설 수용력을 넣어서 4가지 수용력으로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하기도 합니다. 휴양 수용력의 종류와 내용은 생물적 수용력이 장소가 가지고 있는 생물 또는 생태 요소
수용력과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이고, 물리적 수용력은 한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용자 수로 표현되는 단위 면적당 사람의 순환 밀도, 사회적 수용력은 심리적 수용력이라고도 하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휴양지에서 타인의 존재를 심리적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 시설 수용력은 각각의 시설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이용자 수를 말합니다. 수용력 결정 시의 고려인자를 살펴보면 한 지역의 전체적 수용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생태적 수용력, 물리적 수용력, 시설적 수용력, 그리고 사회적 수용력 이상 4종류의 수용력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태적 수용력은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수용력입니다. 휴양 이용의 수준이 동식물, 토양, 수질, 그리고 대기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 이 생태적 수용력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예를 들면 이용 수준에 따라 지피 식생의 종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동물의 개체수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등에 관한 것입니다. 물리적 수용력은 공간에 중점을 둔 수용력으로서 다른 수용력에 비해 비교적 간단히 추정될 수 있습니다. 자연지역의 면적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물리적 수용력을 증가시킬 길은 공간의 효과적 이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시설적 수용력은 주차장, 야영장, 화장실 등의 시설에 관계되는 수용력입니다. 휴양지역의 관리위원 또한 이 수용력에 속할 수 있습니다. 시설적 수용력은 대부분의 경우 예산의 적정한 투입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영시설을 확장한다든지 화장실을 더 짓는다든지 관리원을 더 채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사회적 수용력이란 방문객의 경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말합니다. 영향인자는 주로 다른 이용객 또는 집단과의 마주치는 횟수와 장소, 다른 이용객 또는 집단의 종류와 크기 등이 강조되며, 이러한 인자들은 이용객의 휴양 경험에 직결됩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사회적 수용력을 결정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이용객의 종류, 이용 형태, 그리고 이용 동기, 이용 지역에 따라 수용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수의 이용객이 휴양활동을 하더라도 같은 종류의 휴양활동을 즐기는 동질 집단일 경우와 각기 다른 활동을 하는 이질 집단일 경우 느끼는 수용력의 정도 또는 분빔의 정도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과학개론 317쪽과 고등학교 산림휴양 5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48번 산림휴양 자원 관리입니다. 120회 4교시에서 산림휴양 자원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휴양자원 관리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휴양자원 관리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책로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자는 그 산책로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에서부터 이용에 따른 훼손이 그냥 일어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까지 수많은 대안 중 한 가지 또는 몇 가지를 선택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인식, 문제의 분석 및 세분화, 대안의 선택, 그리고 대안의 적용, 모니터링 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표는 휴양자원 관리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표로 나타낸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의 문제의 인식입니다. 수용할 수 있는 한계의 범위를 넘어선 이용과 훼손을 인식합니다. 결정을 위한 근거는 관찰, 그리고 기준과 점검표의 분석, 그리고 이용객 및 자원봉사자들로부터의 제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문제 분석 및 세분화 단계로 훼손 영향을 규정합니다.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기술하고 현재 상태를 기술합니다. 현재 상태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는지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위한 근거를 살펴보면 연구, 자원 이용, 모니터링, 제보 등에 의해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합니다. 설정된 기준과 현재의 상황을 서로 비교합니다. 세 번째, 대안의 선택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대안을 검토합니다. 각 대안의 장단점과 적용 시 문제점을 검토하고 적절한 대안을 선택합니다. 결정을 위한 근거는 연구 및 타 지역 사례를 분석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네 번째 단계인 대안의 적용은
대안의 시행계획서 작성과 대안 시행의 구체적 방법을 규명하고 대안 시행의 부서 및 담당자를 결정하며 대안을 시행합니다. 결정을 위한 근거는 근무 및 작업 분담표를 근거로 합니다. 다음 5단계인 모니터링은 대안의 효율성을 모델링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번 단계의 문제의 분석 및 세분화 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재검토를 합니다. 결정을 위한 근거는 설문, 관찰, 인터뷰 등에 의해 자원의 상태와 이용객의 경험을 조사합니다. 이용객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칩니다. 문제의 인식은 의사결정 과정의 첫 단계입니다. 문제를 인식한다는 것은 관리자가 산림자원의 상태가 정상을 넘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객의 휴양 경험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단계입니다. 관리자는 이러한 상태를 매일 점검, 이용객들과 교류, 자원이용 모니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분석 및 세분화는 일단 문제가 감지되면 관리자는 그 문제, 즉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세분화합니다. 즉 각각의 영향에 대하여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현재 영향의 수준은 어떠한 수준인지, 현재 수준이 제시된 수용할 수 있는 수준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를 넘어섰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2단계입니다. 다음 대안의 선택 단계는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과정입니다. 즉, 앞 단계에서 분석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영향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해결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대안의 적용은 2단계는 선택된 대안을 관리에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리 대안이라도 이를 적용하는 기술과 시간이 올바르지 못하면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다음 단계 모니터링은 결정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는 대안의 적용으로 인해 변화를 알아내고 대안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단계입니다. 관리자가 대안을 선택해서 적용하더라도 그 성과를 예측하기에는 너무 많은 불확실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니터링은 관리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관리자는 그 대안의 성패를 판정합니다. 만일 모니터링 데이터에 의해 적용한 대안이 효과가 없거나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켰다면 관리자는 초기 문제의 분석에서부터 대안의 선택과 적용 등을 전반적으로 재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과학개론 323쪽과 산림휴양학 12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49번 산림치유의 요법입니다. 126회 1교시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6대 요법이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시행규칙 제12조 2항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를 살펴보면 법 제10조의 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연의 다양한 요소와의 접촉, 관찰 등 체험 프로그램. 둘째, 보행, 등산, 체조 등 운동 프로그램. 셋째, 휴식, 놀이 등 여가 프로그램 등입니다.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산림치유 지도사의 업무 범위는 별표 3과 같습니다. 산림치유 요법을 보면 치유의 숲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법 테라피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표적인 산림치유 요법으로는 크게 식물요법, 물요법, 기후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 정신요법의 6개 요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식물요법은 산림욕, 방향욕, 아파, 풀잎공예체험, 목공예체험, 식물관찰, 산야초체험, 산림작업체험 등이 있으며 물요법은 큰아이프식, 물치유, 냉수욕, 족욕, 탁족, 온천욕, 음료요법 등이 있습니다. 식물요법에는 산림욕, 방향욕, 아파, 풀잎공예체험, 목공예체험, 식물관찰,
산야초 체험, 산림작업 체험 등이 있습니다. 이 식물요법은 중복이 됐습니다. 다음 정신요법으로는 산림명상, 숲속글짓기, 산림요가, 숲과미술, 숲과음악, 셀프 카운슬링 등이 있고, 식이요법에는 건강식이요법, 영양요법, 식약용 식물탐방, 요리강습, 가공, 식사 등이 있습니다. 기후요법에는 숲속 일광욕, 음리온 접촉하기, 산림욕 체조, 풍욕, 공기욕, 해풍욕 등이 있고, 운동요법으로는 산림욕 체조, 맨발 걷기, 힐링 워킹, 부시 워킹, 트라이 클라이밍, 노르딕 워킹, 등산, 오리엔티어링이 있습니다. 자료는 숲을 이용한 건강 치유 프로그램 개발 2011년 산림청 자료를 참고합니다. 참고 문헌은 치유의 숲 조성 운영 매뉴얼 2023년 산림청 자료 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50번 산림휴양, 산림치유, 산림교육, 산림복지의 개념입니다. 134회 4교시에서 산림문화 및 휴양, 산림치유, 산림교육, 산림복지의 정의와 관련 법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가 출제되었습니다. 산림휴양, 교육, 치유, 복지의 출현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의 산림휴양은 1970년대 한독 사유림협약경영 활성화 사업으로 독일 연수를 다녀온 산림공무원들로부터 전파되었습니다. 임업선진국의 산림경영 기법과 관리정책에 대한 탐방 및 견학은 자연스레 숲의 공익기능 서비스로 이어졌고, 수많은 독일 자연휴양림에서의 휴양체험은 우리나라 산림에서의 휴양기능에 대한 고찰로 나타났습니다. 1988년 최초의 국립자연휴양림 지정 이후 국유, 공유, 사유의 소관 주체를 가지는 휴양림 지정과 휴양림 방문객은 폭발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증가되어 왔습니다. 관련 개념의 정의를 살펴보면 현재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산림휴양, 산림치유, 산림교육, 산림복지의 범위와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표는 관련 법률상의 산림휴양, 산림치유, 산림교육, 산림복지의 개념의 정의입니다. 먼저 산림문화 휴양은 정의는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 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산림치유는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교육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 탐방, 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되며, 관련 법률로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다음 산림복지는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으로 정의하며, 관련 법률로는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의하는 산림문화 및 휴양은 숲과 사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생활로 규정하고, 이를 통한 심신의 휴식과 치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산림치유에서는 숲체험을 통한 면역력 증진을 핵심으로 두고 있으며, 직접적인 임상병리학적 치료보다는 예방의학으로서의 산림치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림교육은 숲체험을 통한 산림의 편익에 대한 학습 및 산림경영에 대한 바른 이해를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발효된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림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산림복지로서의 산림서비스를 정의하고 있는데, 산림복지 서비스란 산림문화 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통칭하고 있어 앞서 설명한 산림휴양, 산림치유, 산림교육을 모두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신고 산림경영학 3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강 2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